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예비역 해군소장 정한호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초계기 적어도 유효병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을 해서 사건 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비 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군이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초계기란 해상에서 대함전, 대잠수함전, 전자전, 기뢰전 등의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보정 및 항공기를 얘기하는데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계기는 P3와 P1 초계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P3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P3의 후속기로서 P1을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2013년 개발해서 일본 해저대 납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게 초계기인데 초계기가 각종 그 탐지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대함이라든지 또 우리 해군 초계 같은 경우는 하푼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공대장, 어뢰 등을 장착해서 수상함에 대한 또 대지 공격 능력 또한 굉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큰 문제가 됐던 사격 통제 체계와 레이더. 우리 해군에는 센서와 무장을 연결하는 사격 통제 체계가 함정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격 통제는 함정에 있는 요 센서와 포 또는 미사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 통제 레이더. 이번에 일본이 크게 주장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 일본 용어로는 화기 관제 레이더라고 합니다. Fire Control System, F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력의 운용 및 발사를 위해서 요 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되는 그 레이더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사건이 되었던 그 이 광개토 대항하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로서 탐색 레이더와 스터 180 추적 레이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탐색 레이더는 회전형입니다. 분당 한 30번 정도 돌아가면서 표적을 접촉해서 방위와 거리와 고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추적 레이더는 이 탐색 레이더가 접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격을 위해서 이 추적 레이더를 돌리는데, 이 추적 레이더는 일정한 빔을 항공기에 쏴서 돌아오는 그 방위 거리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3차원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정보, 고도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지만은 이 고도 정보 가지고는 정확한 사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위 거리 고도 정보를 산출을 하려 그러면은 이 추적 레이더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사거리가 정보가 정확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추적 레이더를 일본 해상 초계기에다가 레이더 빔을 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은 이거는 쏘질 않았다, 이것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작동을 안 했느냐? 사실 작동을 했습니다. 뭐를 작동했느냐? 전자파를 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TV 카메라와 IR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는 이것을 항공기에 지향을 시키면서 빔을 안 쏘고 돌려서 시각적으로 식별할 때 이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카메라 또는 IR 정보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거치는데, 한국 해군에서는 요 TV 카메라와 IR 카메라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여기서 전자빔이 발사가 됐다,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큐스라는 용어가 이 사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큐스는 2014년에 서태평양 해군 국가끼리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강령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 어뢰 또는 다른 무기를 조우한 함성 또는 비행체 방향으로 향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행기에 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이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함정 주변에서의 고개 비행이나 공격 태세 시연을 피해야 한다. 즉 일본의 저고도 위협 비행, 나중에 그 비행 그 경로를 보시면 굉장히 고개 비행하듯이 저고도 내려와서 우리 관개토 대항함을 위협하는 그러한 비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겼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항공기와 함정이 만나면은 이 큐스에서는 이러한 주파수를 통해서 상호 교신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원 사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번 사건간에는 이 통신 절차가 거의 원활하지를 못했죠. 그다음에 방공식별구역은 뒤에 이건환 장군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 그 한일 초계기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독도 동북방 100마일 해역 바로 요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 구역은 우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현재는 노란 구역인데 이쪽 구역은 일본하고 아직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선들 조업을 위해서 한일 중간 수역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일본 현재 요 독도까지는 우리 방공식별 구역이지만 독도 외곽으로는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하지만은 군함이 작전하는 데는 방공식별 구역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지 이 구역은 누구든지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 경위로서 2018년 12월 20일 최초 관개토하오 대항함이 동해 사건이 일어났고 이어서 한 달 사이에 4번 그 대조영함이 일어날 때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일본 초계기가 한국 군함에 근접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20일 날 일본 방위성에서 항의를 제기하고 방위 대신이 그 다음 날 항의를 하죠. 근데 이 한 4일 동안에 한국 국방부는 별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왜 한국군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했는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아마 일본이 제기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대한민국 군함이 전자파를 방사한 적이 없다 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24일부터는 국방부가 강력하게 레이더 조준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저공 비행에 대해서 위협 비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하고 일본과 한국 그 군 간의 이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28일 날 일본 방위성 동영상 공개되고 또 우리 국방부도 반박 동영상을 공표를 하고 또 싱가포르까지 가서 또 실무 협정을 하지만은 결렬이 되죠. 그다음 21일 날 전후에서 일본이 수신한 레이더 탐지 음이라 그러면서 그 소음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로그 파일 이런 것도 공개 안 하고 단순한 음만 그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군에서는 그것은 가짜다 하고 이렇게 또 반박도 하고 결국은 양국 국방장관들이 각기 부대도 방문하면서 29일 날 공식적으로 일 방위상이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 함으로 해서 이 사건이 그 이상 확대되지가 않았죠. 사건을 분석해 보면은 특히 요 1번하고 4번의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관개토 대항함의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 거리 500m로 비행을 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더 내려갑니다. 60m에 70m, 거리 540m. 뒤에 요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율곡 2함 이지스함이나 우리 그 상륙함 군수 지원함한테는 그렇게 많은 근접을 하지 않습니다. 고도는 내려가지만은 많은 근접을 하지 않는데 관개토 대항함하고 대조영함에만 유독 그 저공 비행을 합니다. 위협 비행을 근접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관개토 대항함과 대조영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이런 장비들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관개토 대항함에 동일을 했던 패턴을 대조영함에 동일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대조영함으로 하여금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획득한 정보와 비교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아주 집요하게 적응비행하는 요도가 뒤에 나옵니다. 입력을 하려면 요거 클릭 한번 시켜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동영상 나오게. 마우스 중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네.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아까 그 동해에서 있었던 관개토 대항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서 나오는 그 비행 패턴을 영상화했는데 이게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근접 비행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나가는데 지금 나가면서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추적 레이더의 빔을 맞았다 하는 그러한 그 일본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경경을 통과해서 비행을 하면서 1번, 2번, 3번 요 어간에서 굉장히 저공으로 내려옵니다. 한 거리 500, 고도 한 150, 이 정도 고도면은 아파트 한 30층 내지 한 40층 정도 높이인데 해상에서의 그 고도 150은 말이죠. 거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쪽 구역 안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쪽 구간을 항해할 때에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받았다. 그럼 받았으면 멀리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적 레이더 방향이 자기네들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호출을 합니다. 통신기로. 왜 너네 지금 왜 추적 레이더를 나한테 향하고 있느냐. 그 당시 한국 측에서는 빔은 쏘지 않고 그 IR과 그 TV 카메라로 이 비행기를 계속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테 위협했다는 그런 것들은 억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두 번의 그 사격 통제 레이더의 빔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일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조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월 23일 날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동일한 패턴으로 더 낮게 들어옵니다. 더 낮게.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한국 그 군함으로 하여금 추적 레이더 빔을 쏘게끔 유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군함에서는 빔을 쏘질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 걸로 지금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뭐냐면은 광개토 대항함과 일본 초계기 간 쟁점은 우리는 북한 선박 탐색만을 위해서 탐색 레이더 MW08만을 사용을 했다. 이 MW08도 사실은 화기 관제 레이더에 들어갑니다. 통상 말하는 화기 관제 레이더. 그래서 일본 그 영상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레이더 빔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추적 레이더인지 탐색 레이더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냥 FC 레이더 탐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FC 레이더가 이 MW08 탐색 레이더인지 추적 레이더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그러면 너네 주파수를 공개해라. 주파수 공개하면은 이것이 탐색 레이더 주파수인지 추적 레이더 주파수인지 분석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걸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작동을 했다 그러면은 전투 체계에 작동한 그 로그 파일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승조원들이 대화하는 그 기록들이, 목소리들이 다 배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겠으면 함장한테 보고하면 함장은 오케이 추적 레이더 작동하고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녹화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작동한 근거가 없다 하고 내린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녹화된 녹음된 것이나 전투체계 로그 파일을 다 봤을 때에 결국은 작동하지 않았다. MW08만 작동했다 하는 것이고, 일본은 추적 레이더를 작동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공비행은 명백한 위협이다 하는데 일본은 민간 기구 기준은 150m 고도를 준수했다. 근데 이 이카오 규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150m 규정은 군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도 이거는 허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1월 23일 한 번 더 고도를 더 낮춰가지고 대조영함에 비행을 했느냐? 우리는 이 당시에 고도 60에서 70 그 화면 캡처까지 다 해가지고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그러나 일본은 증거를 미제시하면서 우리는 요거를 준수했다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일본의 이걸 사건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보면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통 국가와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아베 정권과 극우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이죠. 특히 보통 국가 개헌, 특히 평화헌법 구조 개헌은 참의원, 중의원 3분의 2 찬성과 그 다음에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 동의, 최종적으로 천황이 공표를 해야만이 이 개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의원, 중의원은 뭐 정치적으로 한다지만은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 그러면은 뭔가는 위협이 있어야 된다. 위협. 이제까지는 북한 위협, 중국 위협이 됐지만은
한국을 위협함으로 해가지고 보호수충의 결집, 국민들의 지지율만에 또 방위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외교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갈등이라든지 강제징용, 5.19 파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군사적으로는 군사 대국화와 위협 기반의 군사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그 야심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가와노 통막장, 그러니까 우리 합참의장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전보장 심포지엄에서 나와서 뭐냐 하냐면, 향후 한국이 통일되면은 일본의 최고의 전선은 동해와 스시마 해협이 될 것이다. 일본의 최전방은 스시마 해협과 동해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또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 이탈이죠. 동맹 그 방기 또는 우리가 국제 용어로 방기라 그러는데, 이런 쿠르드족 사태라든지 또 일본이 그동안 미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면서 이 동맹을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 봤을 때에 중국과의 어떤 그 센카쿠에서 그레이존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미국이 도와줄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늘 일본 군부와 정치인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일정한 자각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것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위협이고 중국 위협인데, 북한은 현재 대화무드가 되면서 사라졌고, 중국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동해와 스시마 해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위협을 기정사실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초계기 사건으로 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기획된 도발 형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 방향인데, 군사적 대비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측 대응 해상작전 헬기 운영, 경고통신, 해상초기 대응, 경고사격, 이게 언론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궁여지책으로 해상작전 헬기 띄워가지고 초계기가 오는 비행 방향에 띄워서 항로를 방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고통신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초계기가 또 떠가지고 비행 경로를 방해할 수는 있겠죠. 뭐 필요하면 뭐 플레어를 쏜다든지 뭐 이런 할 수는 있지만은, 경고사격과 같은 이런 과도한 대응은 결국은 일본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되고,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하나의 어떤 그 지원 요소로 기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서태평양 국회에 합의한 추수 시행 시의 절차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국제법적 정당성을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쟤들이 아무리 유도한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또 추정 레이더를 예를 들면 쏜다든지 경고사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도리어 일본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형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동안 그 한일 간에 굉장히 그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적 레이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사적 신뢰는 어떤 정치적 사건의 쟁점으로 인해가지고 한 방에 무력화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저희가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수 시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좀 한일 간에 마련하고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상호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상호 간에 좀 금지를 하되, 특히 우리가 냉철하고 이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어떤 장깨에 말릴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그러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독도 근해를 그레이존 사태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에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07년도에 일본 구구 단체들이 옥기열도에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 중기 예산에 F-35 브라보 18대를 들어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제 일본 이즈모 항모에 스텔스 전투기가 태워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항모 탑재 전투기들이 독도 근해에 와서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일본 우익들이 독도에 상륙을 기도한다든지, 이러한 그레이존 사태는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신뢰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인데 이 두 나라만큼은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군사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는 여건을 정치적으로 먼저 이것이 다져져야 되겠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분쟁이 되지 않도록 갈등 관리를 좀 잘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